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비결보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 필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최재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재영 목사님은 미국에서 주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그리고 북한과 손정도 목사 이제 학주론 원장도 겸하고 계십니다. 이 손정도 목사 하면은 남한 분들은 잘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남한 분들은 손정도 목사님보다 손원일 초대 해군 제독이죠. 뭐 그분을 더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남북에서 이제 동시에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죠. 그 학교론 원장도 겸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김명옥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옥 교수님은 건국대 겸임교수로 계신데요. 동이족 신화에 관해서 개국 신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단군 신화, 단군 사화 뭐 이런 쪽도 많이 연구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한의 교과서 뭐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신 분이시죠. 최재영 목사님 글은 일단 답사기 형식을 취하셨는데요. 단군릉을 직접 참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릉 자리에 들어선 그런 건물들도 이제 참배를 하셨습니다. 먼저 단군릉을 개천절날 참배하셨잖아요. 그 분위기를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단군릉은 제가 2번 방문을 했는데, 이제 2번째 갔을 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남과 북과 해외 동포가 이제 개천절 행사를 평양 단군릉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반복적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40여 명을 북으로 보냈어요. 남측의 대표단을. 그리고 이제 해외 대표단이 가고, 그 다음에 북측 대표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게 거기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또 공연도 하고, 또 이제 연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릉에서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에 계셨던 피라미드 구조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내려가면 이제 단군 부부의 유골이 모셔져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남과 북과 해외 교포들이 서로 화합하고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좋아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개천절을 어느 정도 규모로 기념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측에서 기념하는 절기들을 북에서는 다른 의미로 또 지키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뭐 국경일, 공휴일 뭐 그런 기념일들을 북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받아들이질 않고,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와 관련된 절기, 또 국가적인 노동당, 창건일, 창군일, 정전협정일,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많이 이제 국경일로 지정하고 기념을 하죠. 거기서 개천절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같이 뭐 크게 성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념만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뭐 우리는 성대하게 하나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일단 휴일은 휴일이죠. 그런데 네. 개천절 행사에 우리나라는 국가원수가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원래는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이란 이름을 건국기원절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건국기원절에서 단군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왕조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임시정부에서 3원 3대 국경절은 3.1절하고 개천절 건국기원절하고 그 다음에 11월 17일이 순국선열 기념일인데 그 순국선열 기념일이 3대 국경절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순국선열 기념일은 아는 분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개천절도 형식적으로 휴일은 하지만 개천절 행사라고 하는 게 거의 뭐 민간에서 조금 하는 거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국경일답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근데 그 단군릉이 강동군에 있잖아요. 네, 평양시 강동군입니다. 예. 군이라는 말을 쓰지만
평양시 평양시. 안에 있는 네. 행정 개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민족사학 하는 분들은 위치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민족사학 쪽에서는 단군조선의 강역이 최소한 좀 좁게 보는 분도 지금의 합국성 일대까지는 이제 간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군릉이 평양시 구역에 이제 강동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고, 북한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 측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한 결과 5011년 플러스 마이너스 267년 이 정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연대 측정 자체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사학계에서 별 이의제기를 않는데,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를 단군릉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일운동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일반인으로서 뒤처지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 상식을 아는 정도고, 아주 디테일한 거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단군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어떻게 후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단군과 관련된 역사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고, 천년 동안 이제 기자조선이 굉장히 우리 역사를 오염을 시켰는데, 그 기자조선이나 기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북에서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취재하듯이 알아보고 그런 거였죠. 김일성 주석이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가장 신경 썼던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방북 문제하고 단군릉 조성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맞는 말씀이고, 94년 7월 8일인가요? 운명한 날이 최초로 발견한 비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탁자 위에 단군릉 설계 도면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 증언을 하는 걸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걸 왜 거기에 집중을 했는가 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도면이 바뀌었어요. 단군릉에 대한 설계도면이 바뀌다 보니까 빨리 완공을 하는 그런 일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일성 주석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과로를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업무가 과중됐다, 이렇게 북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과로사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병명은 있지만 과로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단군릉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현대사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몇 부분 있는데, 이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기 직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세상 떠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만났다면 이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 청사도 다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시원시원한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큰 합의로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상했는데 안 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복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그런 점에서는 좀 들죠. 또 김명옥 교수님은 신화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남북한 교과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단군에 대해서 남북한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단군의 실존성에 대한 인식일 텐데요. 이것은 단군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로 보느냐, 역사에 보느냐 차이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단군을 허구로 보고 있고요.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지금 현재는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초급 중학교인 조선역사 교수 참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역사 교수 참고서에서는 고조선을 세운 단군 항목의 교수 교양 목적은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이며, 단군은 우리 민족의 첫 국가를 세운 시조왕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며, 단군을 실지한 인물로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단군의 신화를 당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우리 민족의 유산이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단군 신화를
허구로 여깁니다. 1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차 교육과정에서는 당군을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이 지니던 재미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니는 여러 종족이 일찍부터 널리 동북아시아 일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차 교육과정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한온과 곰의 변신인 여인 사이에서 출생한 당군 앙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당군 신화를 가지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1차, 2차 모두 다 가짜라는 얘기지요. 당군이. 5차도 보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7차에서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당군 앙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교과서 집필자가 자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그냥 건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군 신화에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 이념은 세계 어느 건국 신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념입니다. 역사 교과서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또 애국심을 고취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때 우리 남한의 역사 교과서는 과연 그러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교과서를 제가 많이 보진 못했는데요. 우리는 북한 책 보려면 어쨌든 힘들잖아요. 근데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하고 남한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뭐냐면 남한 책은 일단 어려워요. 어렵고 이걸 중학생이 이걸 배워야 되나 할 정도로 그야말로 1년 내내 그 딴 공부 안 하고 이것만 해도 하기 힘들 정도의 분량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놨는데 북한의 역사서 보니까 아주 단촐하더라고요. 또 사람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단군이 건국한 사실을 하고 그 다음에 고조선 서술할 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웬만큼 관심 있지 않으면 성기 대신 성기 이런 분이 있는데 그 성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읽어보셨죠? 네네네. 성기 장군에 대해서 북한 역사 교과서 2005년도 판본을 보면은요. 2장에 걸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2013년 판본에도 보면 2005년에 비해서 약간의 분량은 줄었지만 굉장히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한전쟁의 결과로 고조선은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사기 조선열전을 보면은 고조선이 역량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전쟁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한나라는 5만 명의 군사를 보내는데요. 고조를 면치 못합니다. 고조선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한나라가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장수에게 상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한무제는 전쟁에 참여했던 양복과 순체를 사형시킵니다. 당시에 이제 속전을 줘서 양복은 서인이 되었지만 순체는 사형을 당하죠. 북한 교과서에서는 조선열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서술을 하면서 성기 장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성기 장군이 적과 맞서 싸워서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그리고 배반자들과 또 어떻게 싸우는지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면서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읽게 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애국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성기 장군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한전쟁의 결과로 한사군만 설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사군을 강조하고 있지요. 성기 장군에 대해서 지금 남한의 학생들한테 물어본다면 과연 몇 명이나 성기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보니까 북한의 중학교 1학년 력자죠. 북한은 동법주가 안 쓰니까 력자인데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한 100쪽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고조선 멸망하고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문명을 전해줬다 하는 우린 전혀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다 사실 일본사는 조몽시대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인데 야요이 시대는 BC 한 4세기 3세기에 시작하는데 고조선 사람들이 가서 시작하는 시기죠. 그런 걸 벌써 중학생들에게 말해주는데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는 외우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사학과 대학원생이 배워야 할 정도의 얘기를 쑤셔넣고 있는데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양사 세계사 다 넣고 있는데
정작 그런 이야기들은 없다는 문제죠. 그래서 두 나라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남한의 역사 교과서를 적절하게 제가 이렇게 좀 조합을 해가지고 남북한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재형 목사님께서는 북한 자주 다녀오셨잖아요. 그럼 북한 학자들하고 뭐 환단국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근한 예가 김상일 박사 우리 한신대 교수 하셨던 그분이 이제 2000년도에 금강산에서 학자들하고 이제 교류를 할 때 그때만 해도 북측의 학자들은 환단고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2000년도 딱 2000년. 그런데 이제 김상일 박사가 북한의 이제 학자들한테 환단고기를 많이 좀 연구해봐라.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걸 많이 좀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2004년도쯤에 윤내연 교수 또 김정배 교수 이런 분들이 같이 김상일 박사하고 이제 방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평양의 인민문화궁전 거기에서 이제 단군학회를 개최할 때 북에서 이제 환단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4년 동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거기에 대한 이제 토론도 간략하게 했다고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이제 김상일 박사 그걸 늘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입버릇처럼. 저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그 두 분의 교수님이 딱 공항에 도착하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말을 싹 바꿔가지고 북에서는 환단고기를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보고는 이제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는 굉장히 실망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북은 남측은 민족사관이라고 그러지만 저기는 주체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일사관을 가지고 있고 유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도출하는 게 유일사관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것도. 그러나 남측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의견이나 학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의논과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북에서도 저도 이제 그 학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기자묘 파묘한 현장을 갈 때 이제 학자가 저를 대동을 했거든요.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같이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더라고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거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로만 통일되는 게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거기도 딱 하나로 결정되면은 밀고 나가지만 그런 과정에 되기까지는 많은 절차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체사상 그러면 주체사상도 북에는 하나로 똘똘 뭉친 것 같지만 북에도 주체사상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사상.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천 년 유구한 민족, 우리 정서와 함께 문화와 함께 정신문화로 내려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이 주체사상이거든요. 그것을 김일성이라는 지도자와 김정일이라는 지도자가 그것을 학문화하고 철학화하고 체계화해서 대미결전, 미국하고 결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의 인민들을 2,500만 명의 인민들을 결집하는 추동 세력으로 이제 사상무장으로 했다는 것뿐이지 그건 우리 고유의 사상인데 그런 걸로 인정하는 북한의 주체사상 학자들이 있고 또 반면에 김일성 이꼬로 주체사상이다라고 하는 근본주의 주체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에도. 그러니까 다양한 것처럼 이 환단고기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반대하는 북측의 학자들은 이 환단고기를 주도하고 알리고 이것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반공주의자들이 많다. 그다음에 친일 세력들이 있다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이것은 우리 주체사상을 갉아먹는 박테리아들이다. 환단고기는 반북자들이 많으니까 반공주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또 이거는 우리 민족의 정말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정경과도 같은 이거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널리 보급돼야 된다. 우리가 이게 오히려 우리 주체사관에서 더 주체사관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서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북한 쪽에 이제 환단고기 논문이나 이런 쪽에 글을 인용하는 걸 보니까 일단 환단고기란 말은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긴 객체로 이렇게 이제 네 권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인용을 하죠. 주로. 사실 네 권의 책을 묶은 것이 환단고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사실 그걸 묶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졌다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요. 보니까 북한에서는 뭐 예를 들어 태백일자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북한에서 인용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사실이다라고는 안 하고 다른 걸 예를 들어서 뭐 태백일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학문적 방법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예. 또 하나 이제 기자령 말씀인데요. 그 사실 기자가 선생님의 여기 뭐 자세하게 다 쓰셨는데 목사님이 기자는 서기전 12세기 무렵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잖아요. 중국 3대 하은주 할 때 은나라의 왕족인데 서기전 12세기에 세상을 떠난 인물인데 기자가 평양에 데뷔한 거는 무덤이 조성되는 거는 14세기 경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한 12세기 무렵에 고려의 예조에서 그 왕에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교화된 거는 다 기자 덕분인데 아직 기자를 국가에서 제사를 안 모시고 있으니까 무덤을 찾아가지고 의뢰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총소각인가요?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뭐 있어야 찾죠. 그래서 못 찾았죠. 그러다가 한 200여 년 지나면 기자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들면 더 심해져가지고 기자가 정전제를 시행했다는 기자 정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자가 마셨다는 기자정 우물이 나오고 기자궁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조선 중기 사대주의가 극대화되면서 평양 감사가 이임할 때 기자가 사용했다는 나무지팡이를 임시 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송가정 기자령을 파헤치고 거기에 송가정이란 걸 이제 줬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꼭 알고 싶었던 정보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자령을 파헤칠 때 거기에서 과연 유물이 나왔나 하는 부분인데 한번 시청자 위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전후 복구를 할 때 김일성 그때 당시 이제 수상이었죠. 전후 직후였으니까 이제 전후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란봉 일대 이제 복구를 하다가 그 기자능이 이제 모란봉에 또 마침 있었잖아요. 김일성 수상이 역사학자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측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사실은 다 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이고 학자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북녘의 국립묘지를 가다라고 하는 책을 썼지만 거기 보면은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 총장 현상윤 박사, 초대 동국대 학장 허윤호 할 것 없이 학자들은 다 지금 평양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라성 같은 역사학자들도 많이 올라갔고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한 그분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조언이나 자문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막 역사를 너무 막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 이 참모나 이런 스태프들을 조언을 많이 듣고 그러면서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도전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자기가 답사를 가고 그러면 자료를 수집해 오고 그래서 역사학자들 그러는데 너 이런 자료를 내가 구했으니 읽어봐라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었더라고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역사 무슨 박사처럼 뭐 다 지도하고 막 역사학자들을 지도하고 그럴 정도의 역사 지식을 과연 소유했을까라고 내가 이제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1000년 가까이 왜곡돼 왔던 이 기자능을 전후복구할 때 아예 그 김에 그냥 파묘를 해버린다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건 참 대단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려고 이제 노인들을 다 부른 거예요. 평양에 있는 노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막걸리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접을 하고
또 이제 그 인부들이 와서 이제 파묘를 하고 역사학자들도 배석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숨을 죽이면서 이제 평양 시민들하고 노인분들이나 학자들이 다 팠는데 아무것도 나온 건 없고 벽돌 같은 거 2개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김일성 주석이 이제 그걸 이제 교시를 내린 거죠. 일본 놈들을 물리칠 때 주의소 같은 게 있었다. 과거에 우리 일제 시대나 그 이전에 이제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때 그럴 때 주의소로 쓰던 정각 같은 거를 하나 여기다 만들어 봐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바로 지시를 내리자마자 짓지를 않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가 되기 직전에 거기다가 그거를 교시를 받들어 가지고 정자를 지은 겁니다. 이름을 송가정이다. 그 파묘 현장에다. 왜 송가정이라는가 하면 우리의 역사를 회복해서 주권 국가가 됐다고 하는 그 찬양의 노래. 그 송가가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하는 송가 그 송가입니다. 송가가 울려 퍼진다. 길이길이 만대에 이 정말 우리 역사를 좀먹고 우리 민족을 좀먹었던 중국의 은나라의 기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들고 통치했다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같은 이게 없어지고 정말 새롭게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온 백성들의 노래가 울려 퍼져라 해가지고 송가정이라 이렇게 이름을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처음 취재한 걸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많이 타락했지만 과거에는 그 주울레 수상이 당시 고조선 연구로 박사학위 받았던 리지린 그 교수를 대표로 하는 북한 대표단 앞에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 중국이 대국주의적인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자가 평양에 갔다는 운동 아주 잘못된 말을 했다. 좀 그거 보고 또 놀라는 게 중국의 주울레 수상이라는 사람이 이 기자묘가 평양에 있는 게 가짜다라는 걸 또 어떻게 알고 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북한에서 자료 제공했는지는 몰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주울레 하면 뭐 모택동 주울레 중서평하고 셋이 가장 걸출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주울레 수상이 그 정도로 북한 대표단 앞에서 그 기자묘가 잘못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좀 중국 공산당도 사상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상당히 지금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뭐 단고 고조선 부인하고 뭐 고구려 발해 부인하고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거는 중국도 이제 상당히 많이 타락했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김명옥 교수님은 그동안 교과서 관계를 이제 많이 연구하셨는데 그 단군에 대한 뭐 서술의 변천이라 그럴까 뭐 그런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죠. 교과서에서 단군이 어떻게 수록되어 있나를 보려면 단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천이 되었나 이거 먼저 살펴보도록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단군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 것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단군은 우리의 국조로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강제로 강점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유물론적 사관이 유입되고 이러면서 단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당연히 단군을 부정을 하고요.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단군의 실존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단군 신화 속에 들어있는 당대의 그러한 사회상은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민족주의적인 역사가들은 단군을 민족의 국조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들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계속해서 그쪽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해서 교과서에서도 단군 신화 속에 원시사회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기술을 하다가 1993년에 단군 등이 발굴되었지 않습니까? 평양의 강동구 대박산 기슭에서 5천여 년 전에 남녀 인골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거를 단군 부부의 인골이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서는 단군을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군을 역사적인 인물, 실존의 인물로 우리가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해방이 되고 미군 정기를 맞이하는데요. 미군 정기 때는 단군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4년에 1차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역사서를 보면은 전부 다 단군을 허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정보다 후퇴한 거죠. 그 이유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역사가들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올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던 그 일제에서 그들의 일본인 스승한테 배웠던 그 학자들이 교과서를 기술하면서 그들의 스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친일을 성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교과서에도 일제 강점기 때 가르쳤던 단군을 부정했던 그 인식들이 교과서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집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한의 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3, 4년 전에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단군을 사실로 생각하느냐 허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군 신화가 95%가 단군 신화를 허구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우리 남한의 교과서에서 수록된 어떤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한에서 단군이 부정하게 된 시기는 언제냐면 해방 이후에요. 서울국대 학장이셨던 최태영 그 교수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땅에서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때 소위 실증을 빙자해가지고 단군이 뭐 부정되기 시작했다 그런 글을 쓰셨는데요. 이 최태영 박사님이 19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생인 분이 내가 젊은 시절 때 했으면 언제겠어요. 대일항전기 일제 때죠. 그러니까 일제 때 일본인들이 그렇게 단군을 부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먹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외영은 한국인 학자들, 정신세계는 그대로 정신적인 일본인들이죠. 이들이 이제 단군을 막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단군과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 학자들, 그것도 서울대 뭐 고대 교수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이다 뭐 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니까 단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인데요. 실제로 신석호라고 이병도와 함께 뭐 식민사학에 양도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병도는 서울대를 장악하고 학술원을 장악했고요. 이 신석호는 고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를 장악했는데 이 신석호 씨가 쓴 글을 보면은 단군 얘기 쭉 써놓고 이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일반 그냥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 신분이 뭡니까? 고려대 국사학과 교수죠.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 사실상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1940년에 일제로부터 그 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력은 다 감추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한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이 100%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학계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군을 부정하는 기류가 아주 팽배한데요. 이런 점에서 북한이 지금 뭐 강동군에 있는 단군 능이 실제 단군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단군을 갖다가 민족의 시조로 모시고 또 하나 그 입장료가 단군능 입장료가 100유로나 된다면서요. 아니 단군능 입장료가 100유로가 아니고 지하에 있는 유골을 친견한다 그래. 친견하는 비용만. 그것만 거기 가는 거는 괜찮은데 입장료는 무료고 그거 보는 거기 들어가기를 위해서는 이제 100유로를 100유로면 거의 한 15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 단군을 이제 실존인물로 우리 민족의 시조로 최초의 국가 만든 시조로 여기고 실존인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점들은 우리가 북한에서 모시는 단군 사상이 서로 지금 이질적이 된 게 우리가 이질적이 된 거죠. 북한이 이질적이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 인용한 것처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식민사학적 색채를 걷어내면은 이 환단고기도 비로소 학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환단고기도 여기 림광철
북한학자가 쓴 것처럼 이분 이야기는 환단고기에도 일정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서 그 틀은 갖다 또 사실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의 정상적인 학문 논쟁에 장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뭐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